13일 트럼프가 또다시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42,000명 실제 28,5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조선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과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며 한국은 많은 돈을 벌었고 돈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당시 CNN 방송은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투성이었습니다. 조선업을 한국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이미 미국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조선업은 스스로 자멸한 지 오래됐고 중국이 저가공세로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한국 조선업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 이제 미국이 한국의 힘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도 태평양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세뮤얼 파파로 지명자는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동맹 및 파트너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도 주한 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분담금을 5배로 늘리려고 하며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실제로 지시한 바 있었고 2기 임기 때에는 이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1966년 합의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제5조에는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부대 운영과 유지비를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980년대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성장이 겹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기 시작해 매번 협상 때 오르기 시작했고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에 달하는데 총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직접 지출 외에도 카투사 병력 및 세금 감면, 항공철도 이용료 면제 등 간접 지원 규모도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SOFA 협정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혈세를 들여 직접 지원금 1조 1,833억의 간접 지원 비용을 합해 약 2조 5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트럼프 변수에 대비한 듯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상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가량 남기고 계시되는데 한미는 11차 협상이 만료되는 2026년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조기 협상에 착수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대선 전에 조기에 마무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협상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시도에 하나의 방어벽을 쌓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라면 이미 협상이 끝났어도 다시 분담금을 올리려는 시도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트럼프 2기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핵보유와 전술핵 배치 등 핵억지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을 배치하면서 분담금을 내며 안보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또한 주한미군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전국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에 모아놓았는데 이 기지가 사실상 중국 견제 맞춤형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도발하면 이곳에서 곧바로 미사일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에도 주한미군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난 재임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라며 맞섰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벤 세스 상원의원이 우리는 한국인 복리후생이 아닌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한국의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예고된 수순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절대로 트럼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기회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이 평양을 핵으로 공격해야 하지만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기에 이런 위험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전술핵으로 지방 군사시설이나 항만, 공항 같은 곳을 타격했을 때 미국이 핵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국방전문가 콜비 전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공격에서 보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도 본토 두 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U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가 오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훈련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 모두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시급하다는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2021년 미국의 두 정치학자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도 전문가들은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대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안보리 제재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 아래 한국이 핵을 갖게 된다면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하려 들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한국의 핵보유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인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지난 2022년 한국의 핵보유 추진 시 미국이 안보리 제재안이 채택되는 걸 막아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안을 채택하려 하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로 이뤄지고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단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 추출 기술과 레이저 농축 기술, 핵 개발을 위한 기폭 유도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20KT 킬로톤1KT은 TNT-1000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며 우리도 현재 충분히 기술력이 있어 핵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뿐이란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유일의 한국학 석좌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무임승차 대신 한국이 나서서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을 반길 수도 있다라며 많은 서방 관리들은 아마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와 맞서야 하는 지역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무장을 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온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확산에 반대하는 세계적 규범은 강하다. 그러나 핵무장을 하려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는 더 강하다. 현재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군 자동 참전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3만 명을 볼모로 데리고 있다며 그에 합당한 대가로 방위비 5배를 더 받아내야 한다는 등 무지성 막무가내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도널드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력을 판매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최측근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번번이 미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던 미국이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경 7,455조 원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는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에서 밝힌 미국의 국가 채무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 65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년간 국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부채인데요. 이런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0일마다 1,300조 원, 정확히 한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 채무 중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이며 특히 미국 본토를 지키는 예산보다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유럽부터 원유와 물류의 핵심 수송 경로인 중동 지역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남중국해 지역 등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수천조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 측에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 군림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스스로 자국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전형적인 사업가 방식으로 동맹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방향성으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과거 국방력이 부족하던 시절에 한국이 어따면 트럼프의 이런 술수에 대응하기 전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뜯겼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이 이뤄내고 있는 국방과학 분야 실적에 미국은 물론 트럼프 캠프에서도 한국에게 더 이상 많은 방위비를 뜯어낼 수 없겠다라며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 전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자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AM의 개발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한국판 사드 LSAM은 200km 이상의 원거리에서 발사된 표적탄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며 이 밖에도 수차례 진행된 공개 요격 시험과 비공개 시험에서도 위력을 선보여 우리 군은 10년의 개발 과정을 거친 LSAM에 전투 적합 판정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LSAM은 미국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패트리어트 3화 사드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자주 국방력을 강조하는 성과를 발표한 것은 미국에게 던지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면서 방산무기 수출을 성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자 미국 내 군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한 후회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자체 군함 건조와 잠수함 건조부터 현무미사일과 같은 탄도미사일,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초음속 스텔스 옵션이 가능한 KF-21까지 육해공 분야에서 자주 국방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면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들이던 돈을 더 이상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여태 무기 수입국 지위에 있던 한국이 이제부턴 최첨단 방산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미국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잠재적인 고객 국가에게까지 한국이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무기를 판매해버려서 미국의 수출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선 처음부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여 한국산 무기의 기술 소유권을 쥐고 있었다면 오히려 미국의 방산 수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무기만 팔아오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기 시작했습가.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이런 면에서 두뇌가 비상한 편인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마크는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 국산화와 자주 국방 능력이 더 이상 미국이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이제 한국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매해 돈을 버는 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에게 핵잠수함 판매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진지하게 한국은 충분히 강하며 한국에게 핵잠수함과 핵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여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도 미국산을 구매하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속내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경우 앞으로 핵잠수함 관련한 돈을 받아낼 수 없기에 한국에게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미국에 핵잠을 도입한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의 오커스 핵잠 계획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 5척을 인도받고 8척의 핵잠을 직접 건조한다고 하는데 호주 정부는 이 13척 핵잠수함 예산을 3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 규모이고 1년 국가 예산이 650조 원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금액인데요. KF-21 전투기를 3,000대가량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부족한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덤탱이를 썼다고 할 정도이며 호주 내부에서도 아무리 핵잠이 좋은 걸 알지만 300조 원을 들여서까지 핵잠이 필요하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방력이 한계치로 올라온 한국이 자체 전투기도 개발하고 군함도 입고 있을 건 다 있어서 더 이상 무기를 못 팔게 되니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로 핵잠수함을 끼워 팔게 하여 호주처럼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이 호주처럼 핵잠수함 관련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너무 낮게 평가해왔던 것인데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비밀 조직인 362사업 단이 설치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상 1년 만에 해체되었는데 핵잠수함의 본질이자 모든 것인 잠수함용 원자로 연구는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전용 원자로 개발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핵잠수함 설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원자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외적으로 조건만 충족되면 일사천리로 핵 잠수함이 뚝딱 만들어지는 단계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에게 미국이 핵잠을 판매하겠다는 건 호주처럼 300조 원, 1년 국가 예산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아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었고 기술을 축적시켜 이제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수출도 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해당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넘겨받아 60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만들면 누군가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이 설계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지난 1994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핵잠수함 도면을 100만 달러에 구매했고 러시아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기술과 설계도를 넘겨받아 언제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이며 한국이 지난 10년 전 설계 완료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베이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력 1위, 2위로 평가받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자세히 분석하고 개량해 현재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제든 핵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건조에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시키기 위한 연료로 농축 핵연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20% 농축 핵연료를 일에 탑재하면 최소 8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연료 교환 없이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20% 수준의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게 국제협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면서 핵연료는 매우 많지만 이런 핵연료를 농축시켜서 무기나 핵잠수함에 탑재시키기 위해서는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국제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 한국의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핵원료 재처리 기술과 핵무장부터 핵잠수함 도입까지 안 될 이유가 있겠냐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까지 지낸 고위급 인물이기에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이런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최근 미국 현지의 군함 제조사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방산이 미 함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과 조선업체 대표단이 지난 13에서 15일 미국의 조선소 및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찾아 현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정 사업 분야의 대미 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한화오션 등 4개사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번에 걸쳐 진행한 한미 함정사업 분야 교류협력회의에서 우리 업체들의 현장 방문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NAVSEA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NAVSEA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선 및 전투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 대표단은 NAVSEA에서 미 해군의 함정사업 담당자들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 대표단은 미 함정 획득 기관인 NAVSEA와 함께 헌팅턴 잉걸스, 오스탈, 지디나스코, 노퍽 해군 조선소 등 미국 조선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헌팅턴 잉걸스와 오스탈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을 건조한 조선소이며 지디나스코와 노퍽 조선소는 함정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NAVSEA와 함께 미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과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내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북미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체는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신조함정 건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SOS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 미 해군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미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등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건함 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미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이 2에서 3배나 비싸고 납기는 늦는 단점이 나타났고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사들은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으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에선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미 건함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연안전투함 LCS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미국은 LCS 프로그램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두 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 함정이 취역 후 10년도 못 채운 채 연쇄 퇴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트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후 비용이 늘어나 3척만 건조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렇듯 미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주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면적, 도크, 각종 지원시설 규모가 한국의 공용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군함 건조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규모도 HD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한화오션 옥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 됩니다. 상황 이러자 포브스는 2021년 특집을 통해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해양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은 전 지구를 작전 지역으로 삼는 대양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함수와 생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해군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군함 340척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은 300척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미 조선소에서 한 척이 건조될 시간에 중국에서는 3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투함을 마치 복붙하듯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군함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중국 기술력 특성상 실속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진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숫자가 더 많으며 기술력 또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1위의 우리 조선업의 능력을 발휘할 차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게 군함 건조 물량을 모두 다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우리 조선소를 극비 방문해 선박 건조 분야의 최신 공정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력을 극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미 해군의 PEO-10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을 찾아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인수조직 중 하나인 PEO-10가 구축함 및 수륙 양용함 등 수상함에 대한 개발과 조달을 맡고 있는 만큼 미방산 수출에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에 염두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닦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하나 측은 이번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HD한국 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위해 북미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가사면 HD한국 조선해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조선소 인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미 오스탈 조선소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에 대한 초기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이 크게 열려 있어 향후 미래가 매우 밝은데요. 얼마 전 CNN에서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다라고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미 우리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NN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는데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 결실이 맺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 현대중공업 및 하나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T급 도산한 창호함급 잠수함과 건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에서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만 58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한 창호함급과 일본 다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승리를 따놓았다고 할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무려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는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을 호위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는 대러시아 제재를 실천하고 있지만 여기서 러시아와 다방면으로 협력하던 인도가 이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얻어낸 쿼드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투자한 일본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 몸집을 불린 중국이 자신의 국력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 한국에게는 사드를 배치해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한한령을 실시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 지역과 중동 및 동유럽 지역에선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시설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조 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중국의 마지막 수고는 대만 통일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를 탐내는 것처럼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대만을 탐내면서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자체 항공모함을 완성해 실전 배치에 투입할 때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시기로는 2025년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전력으로는 대만을 완벽히 점령하기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전략 장비의 부재가 1순위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인구는 2,400만 명가량의 해발고도 4,000m가량의 높은 산맥을 끼고 있어 국토 방어에 용이합니다. 대만군은 위산을 중심으로 국토를 방어할 전략 장비를 배치해 두었으며 이 때문에 타이완 섬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립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선 대만의 군사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뒤 빠른 속도로 수십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지리적 특성으로 군시설이 무력화되기란 어려우며 대만의 자체 반격 능력이 발동되면 그 즉시 중국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의 군시설이 무력화되어도 중국의 상륙정이 겁없이 접근하다가는 해안 방어시설에 의해 순식간에 격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이런 식으로 중국의 상륙을 막아왔고 금문도 전투가 대만 방어의 전설적인 사례입니다. 대만 소유의 금문도는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하며 대만 건국 이후로 쭉 대만의 영토였습니다. 1958년 중국은 자국 코앞의 금문도를 점령하기 위해 50만 발이 넘는 포탄과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단 한 명의 중국 병력도 금문도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금문도섬 전체를 땅굴로 연결하여 지하 요새화하였으며 지하 3층 규모의 지하 요새에는 자동차는 물론 탱크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중국의 포격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상륙하러 다가오던 수십 척의 군함들은 전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기를 쓰고 항공모함을 확보하려는 상황이며 2023년으로 예정된 3급 항공모함이 완성되면 실전 배치를 통해 2025년경 대만 통일을 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면 전 세계 1위이자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중국은 대만과 미국에 밀려 남중국해에서 길을 펴지 못했는데 대만의 시료 지배하던 남중국해 영해를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도 매우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의 90% 이상이 대만 앞바다인 남중국해를 거쳐서 들어오며 상하이와 북경 지역도 이곳을 거쳐 석유를 공급받는 중요한 항로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대만 앞바다를 지나온 석유를 공급받고 있어 만약 해당 지역의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주권이 중국의 손에 달리게 되는 것이며 동북아에 주둔하는 미군도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 유사시 작전과 임무 수행에 큰 영향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만을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동맹을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창립 멤버로는 미국, 호주, 인도와 일본 4개국이며 이들은 창립 목표 자체가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과 공을 들인 국가는 일본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미국과 호주는 반중국 정책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완전한 적대국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잦아진 인도는 미국, 호주,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인도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져 경제에 타격을 받는 만큼 그 대가로 자국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일본입니다. 2017년 당시 아베 총리는 미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도를 꼽으며 인도에 수차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였고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돈 2조 원의 차관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하는 선심을 썼습니다. 이후 모디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전례 없던 국빈급 대우를 통해 인도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으며 인도에 1,300개가량의 일본 기업들을 진출시켰습니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은 600여 곳밖에 진출하지 않았으며 인도에 대한 투자 금액도 큰 폭으로 차이 났습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 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불과하던 2017년 당시 일본은 30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기록할 정도로 인도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인도를 향해 매년 4조 원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 인도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인도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안으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물심양면으로 큰 공을 들인 일본이지만 최근 러시아 사태로 인도에게 큰 배신을 당하며 그동안 일본이 인도에 투자한 게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해 인도는 공식적으로 기권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인데 반해 러시아와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모두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군사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기도 하며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찬성하는 순간 러시아제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인도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는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 수천 km에 달하는 가스관 사업을 검토 중일 정도로 러시아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인도는 러시아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에 쿼드 동맹국들은 난처해진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안보협력체를 표방한 쿼드 동맹이지만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쿼드로 묶인 군사동맹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인도는 어디 편에 서게 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와 일본의 경제 협력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노력으로 인도에서 희토류를 채굴 및 가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선 일본은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난으로 인도가 원자재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국방 프로젝트 협력을 가속화하며 한국의 K9 자주포를 200대가량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원에 달하며 이번 도입으로 인도 국경지대에서 완벽하게 중국을 제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 이후 인도와 일본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고꾸라졌지만 한국과의 프로젝트는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 경제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던 자동차 산업이 인도에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와 인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는 일본이 많이 했지만 정작 이익은 한국이 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에서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 해외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하기 유리하도록 많은 로비를 해왔습니다.
공장 설립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외국인 지분율 개선 등 다양한 요건을 완화시키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로비를 해왔지만 정작 인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일본 차가 아닌 한국의 자동차였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팔린 SUV 차량의 절반 이상이 현대기아 자동차였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 중 2위를 기록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인도와 일본의 합작회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의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4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가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욱 긍정적인 점은 마루티 스즈키의 점유율이 일회성 하락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어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들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서 현재 20%에 달하는 점유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 공장도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데다 현지 노동자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자국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하며 인도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인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최근 인도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재에 불참하게 되면서 일본이 수십 년간 노력한 쿼드 동맹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